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2대 국회의원을 뽑는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공식 선거운동은 오늘 밤 자정까지입니다. 국민의힘은 승부처인 수도권 승리를 강조하며 서울 청계광장에서, 민주당은 정권 심판을 외치며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에서 각각 마지막 유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유세 현장 먼저 가보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오늘 하루 서울의 격전지 한강벨트를 돌며 막판 표심 결집에 나섰습니다. 딱 한 표가 부족하다. 범야권이 200석이 되면 나라가 위기에 빠질 거라면서 투표를 호소했습니다. 현재 국민의힘의 마지막 총력 유세가 서울 청계천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자, 구승은 기자, 마지막 유세 시작됐습니까? 네, 국민의힘은 이곳 청계광장에서 방금 전 마지막 유세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지금 용산에서 유세를 마친 뒤 곧 이곳 청계광장으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선거운동 마지막 날 지지자들이 모여들면서 국민의힘을 외치는 구호 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지율이 바닥을 찍고 상승세를 타고 있다. 접전제에서 우열이 뒤집어지는 이른바 골든크로스가 일어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울 중심인 이곳 청계천에서 총선 승부처인 수도권 승리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유세 상황 정리했습니다. 서울 격전지 한강벨트를 순회한 한동훈 위원장은 유세마다 딱 한 표가 부족하다며 투표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충무군께서 12척의 배로 나라를 구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겐 12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나서주십시오. 나라를 구해주십시오. 범야권 200석이 되면 나라의 위기가 찾아올 것이라며 개헌 저지선 100석이 무너지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막말 논란을 빚고 있는 민주당 김준혁 후보를 향해 공세를 이어가면서 선거 전날인 오늘까지 재판에 출석한 이재명 대표가 눈물을 흘린 걸 비판하며 날을 세웠습니다. 국민에게 자기 살려달라는 영업하는 눈물입니다. 거기에 속으실 겁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도 눈물이 납니다. 피눈물이 납니다. 한 위원장은 국회 세종 완전 이전, 금융투자세 폐지, 자영업자 육아휴직 등 공약을 강조하며 여당에 일할 기회를 달라고 했습니다. 네, 한 위원장은 이곳 유세 행사를 마친 뒤 대학로와 홍대 등 거리 인사를 할 예정입니다. 총선 공식 선거운동을 종료하는 자정 직전에 공식 입장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청계광장에서 MBC 뉴스 구승입니다. 이번에는 민주당의 마지막 유세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대장동 재판에 참석하느라 낮 동안 선거 유세에 나서지 못한 이재명 대표는 검찰의 손발이 묶인 제1야당 대표의 역할을 국민들이 대신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2년간 윤석열 정권이 모든 측면에서 국가를 후퇴시켰다며 정권 심판을 위한 투표를 거듭 호소했습니다. 마지막 유세 장소도 용산입니다. 자, 김정우 기자, 유세가 펼쳐지고 있나요? 네, 민주당은 조금 전인 저녁 7시부터 이곳 용산역 광장에서 정권 심판, 국민 승리로 이름 붙인 마지막 총력 유세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방금 올라왔는데요. 이재명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와 지지자 등 당 추산 3,000명가량이 용산역 광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민주당은 지난달 공식 선거운동 첫날에도 이곳 용산에서 출정식을 열었는데요. 선거운동의 시작과 끝을 대통령실이 있는 서울 용산에서 하면서 정권 심판을 부각시킨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경제와 민생, 안보 위기를 강조하며 윤석열 정부 2년간의 실정에 대한 심판이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늘 앞선 상황들 리포트로 정리했습니다. 못 살겠다! 심판하자! 이 대표는 오늘 대장동 재판에 참석하면서 낮 동안 지원 유세는 하지 못했는데요. 선거운동 기간에만 3번째 재판입니다. 손발을 묶는 게 정치검찰의 의도인 걸 알지만 국민으로서 재판 출석 의무를 다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제1야당 대표의 역할을 국민 여러분이 대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민을 거역한 정권에 엄정한 국민의 주권자의 심판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민주당은 정권 심판에 대한 여론이 역대 총선 최고치인 사전투표율을 끌어올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투표율 65%를 넘기면 비례위성정당을 더해
목표로 삼은 과반 의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특히 경합 지역을 중심으로 투표 참여를 독려하면서 중도층 표심을 최대한 끌어모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용산 유세를 마친 뒤엔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서 밤 늦게까지 지지를 호소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용산역 광장에서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제3지대 정당들은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해서 또 거대 양당의 기득권 정치 극복을 위해서 자신들을 선택해달라고 저마다 호소했습니다. 특히 정당 득표율이 최소 3%를 넘는 정당에만 비례대표 의석이 배분되는 만큼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 마지막까지 총력전을 벌였습니다. 박윤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재 국회의원 6명을 가지고 있는 녹색정의당은 다음 국회에 진출시킬 의원 1명이 절박합니다. 장혜영 후보가 출마한 서울 마포에서 마지막 집중 유세를 벌이고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를 대변할 정당은 중대재해처벌법과 노란봉투법 제정을 주도했던 녹색정의당이라며 표를 호소했습니다. 반드시 기호 5번 녹색정의당을 지지해 주시길, 투표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미래는 응징과 복수를 넘어 국민 삶의 문제 해결을 최우선에 두겠다면서 새로운 정치의 씨앗을 지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안정적으로 당이 유지되려면 5석은 필요하다는 목표도 제시했습니다. 막말과 비난과 조롱과 모욕만 남부하는 그런 야만적 대결 정치, 저희 새로운 미래에 표를 주시면 새로운 미래가 반드시 종식시켜 보이겠습니다. 경기 남부 반도체 벨트에 후보를 집중 배치한 개혁신당은 마지막 유세지도 화성 동탄을 택했습니다. 우리 정치에는 더 많은 소신파 정치인이 필요하다며 내로남불과 위선 없는 개혁신당이 윤석열 정권을 심판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 배지 있는 이준석, 배지 있는 천하람은 비록 소속 정당의 숫자가 많지 않을 수 있더라도 저는 반만 축내는 10명 국회의원 이상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부산에서 대구, 광주를 거쳐 서울까지 강행군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야권이 200석을 차지하게 되면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200석이 확보되고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된다면 여러분들은 이 하반기에 김건희 씨가 법정에 서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조 대표는 부산 엑스포 실패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한 민주당 공약에 찬성한다면서 거듭 민주당과의 공조를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이렇게 여야가 끝까지 한 표를 호소하는 건 좀처럼 승리를 장담하기 어려운 격전지들이 전국에 즐비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살얼음판 승부가 예고된 곳들은 인접 지역의 판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한석 이상의 의미가 있죠. 조희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마이크와 유세 차량을 쓸 수 있는 공식 선거운동 첫날, 여야 대표는 모두 서울 용산구로 달려갔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이 옮겨온 신정치 1번지이자 한강벨트의 한복판입니다. 4년 만에 다시 맞붙은 여야 거대 정당들의 두 후보는 안개 속 초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말하고 싶어도 입틀막으로 인해서 말을 못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무너진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박원순 시장 아래서 묶여있던 남산 고도 제한도 풀려지고 있고 재개발 재건축 그동안 묶여있던 것들도 제대로 풀려지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민주당의 난공불락이었던 수영구가 관심 지역구로 떠올랐습니다. 막말 논란으로 공천이 취소된 여당 후보가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무소속 출마를 강행했고 저는 반드시 살아서 돌아가야 되는 임무를 받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주위에 좀 많이 말씀해 주시고. 긴급 투입된 국민의힘 후보와의 단일화도 끝내 실패했습니다. 스스로 당을 위해서 총선 승리를 위해 헌신해야 한다는 대의명분이 있다고 강조했던 목소리는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예상 밖 팽팽한 3자 구도가 지속됐고 민주당 후보의 어부지리 가능성마저 점쳐지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은 국민의힘이라면 죽은 사람마저 당선시키는 곳이라는 전설이 있습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부산은 이미 바뀌고 있습니다. 중원에 맞서로 자리 잡은 정진석, 박수현 두 후보의 격전지인 충남 공주부여 청량도 판세 예측이 쉽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 국민소통수석을 지낸 민주당 박 후보가
이명박 정부 정무수석이었던 국민의힘 정 후보를 상대로 세 번째 도전에 나섭니다. 여야 두 정당이 서로 탈환 가능성을 장담하는 서울의 지역구들도 관심입니다. 먼저 양천갑에선 한동훈 위원장의 측근 구자룡 비대위원이 현역인 민주당 황희 후보를 상대로 역전극을 노립니다. 우리가 왜 피해를 봐야 합니까? 지난 8년간 바뀐 게 있습니까? 공약이 맨날 똑같지 않습니까? 무능하고 무책임한 이 정부 2년간 지금까지 우리가 겪어왔습니다. 이런 민주주의 대한민국 3년 더 가면 되겠습니까? 보수 텃밭인 강남을에선 민주당이 의사 출신의 영입 인재를 투입해 국민 추천으로 공천된 국민의힘 후보와 접전을 벌이고 있다며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네, 이번 선거는 이른바 심판론이 거대 양당 모두의 구호로 등장했죠.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2년 동안 경제든 외교든 뭐 하나 제대로 한 거 있느냐. 그동안 참아온 국민들이 이 정부를 해고해야 한다면서 정권 심판론을 들고 나왔고, 선거 초반에 운동권 청산론을 들고 나왔던 국민의힘은 본격 선거전이 시작되면서는 재판받고 있는 범죄자들이 국회로 들어오려고 한다. 이재명 조국 대표를 겨냥해서 이른바 2조 심판론을 제기했습니다. 내일 선거 결과 양당은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 국민의힘과 민주당 출입하고 있는 취재 기자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손하늘 기자, 김건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국민의힘 취재하는 송 기자. 자, 어제 오늘 한동훈 위원장이 범야권 200석이면 나라가 망할 거다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실제로도 뭐 비례 합해서 100석 안 될 거다 이런 위기감이 있는 겁니까? 네, 한동훈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연일 범야권 200석만은 막아달라고 호소하면서 위기감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네. 다만 국민의힘은 지지율이 바닥을 치고 올라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당 지도부에서는 총선 전망치 목표치로 120에서 140석이라는 수치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5, 60석이나 되는 초박빙 지역구, 살얼음판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여기서 다 이긴다면 원내 일당도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네. 결국 접전 지역구의 결과에 달렸지만 희망적인 예측도 배제하지는 않고 있는 거죠. 한 위원장은 오늘 마지막 날 유세 방금 보셨지만 격전지라는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한 표라도 더 모아달라고 하면서 이 마지막 표심에 호소했습니다. 절박한 상황이다. 자, 김건희 기자는 민주당 취재하죠. 민주당은 공식적으로 지역구 110석 우세 그리고 뭐 비슷하네요. 50에서 60곳 정도를 경합으로 분석하는 것 같은데 내심 더 기대하는 분위기도 당내에서는 읽히는 것 같습니다. 판세 어떻게 보고 있나요? 네, 공식적으로는 이재명 대표도 언급했듯 말씀하신 대로 110곳 정도 우세 그리고 50에서 60곳 경합이 맞습니다. 네. 다만 보수적으로 잡은 수치라는 건데요. 민주당 핵심 관계자들에게 물어보면 조금 더 긍정적입니다. 경합 지역 상승세를 고려하면 내심 지역구만으로 과반 의석 확보가 가능하다. 네. 이런 분위기도 읽히는데요. 경기 인천의 우세가 안정적이고 험지인 부산과 울산 그리고 경남에서도 두 자릿수 의석까지 노려볼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선거 막판 일부 후보자들의 부동산과 막말 이슈가 불거지면서 수도권 등 경합 지역이 늘고 있다는 점은 우려하는 대목입니다. 사전 투표율이 총선 사상 최고가 나온 건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최종 투표율이 65% 이상이면 유리하고 70%에 가까워질수록 우세가 확실하다는 게 더불어민주당의 분석입니다. 네, 사전 투표율 많이 나온 것도 각 당이 다 자기가 우세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송 기자, 다시 국민의힘 입장을 보면 이번 총선에서 이 정도면 선전했다, 잘 싸웠다라고 얘기할 만한 기준선이 있을까요? 네, 지난 총선으로 한번 되돌아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총선 당시에 이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 국민의힘의 전신이죠. 이 두 당을 합쳐서 103석을 얻었습니다. 여기에 무소속 출마했다가 돌아온 4명, 그다음에 국민의힘과 합당한 국민의당 소속 의원 3명까지 합치면 현재 의석인 110석 정도가, 현재 여권 의석인 110석 정도가 출발선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사실 3주 전에는 100석도 위태롭다 이런 말이 정말 돌기도 했었습니다. 당시 공천장 수여 행사가 있었는데 거기에 취재를 갔었는데 사실 그게 기쁜 날이잖아요, 굉장히. 그런데도 후보들이 굳은 표정으로 이종섭 황상무 논란을 성토하던 모습을 직접 봤었습니다. 만일 개헌선 100석이 무너진다면 현 정부도 동력을 잃고 여당에도 선거 패배의 책임론이 불거지면서 큰 후폭풍이 닥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상 지난 총선과 같은 110석 수준을 얻는다 하더라도 지난 선거가 워낙에 여당이 참패했던 선거인 만큼 그걸 가지고 선방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좀 더 실무적으로 보면
이 120석 이상을 얻어야지 야권의 법안 신속 처리 안건 지정, 즉 패스트 트랙을 여당이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당의 1차 저지선이 일단 120석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김건희 기자, 민주당 얘기 좀 다시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공개적으로는 아까 지역구 110석 우세라고 했었죠. 근데 조금 직접적으로 물어보면 조국 혁신당 있지 않습니까? 더하면 범야권 200석 확보 가능하다. 이런 전망이 아까 조국 혁신당에서도 나오고 있고 민주당 내에서도 좀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개헌 저지가 지금 필요하다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배경도 지금 200석 설 이 부분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야권에서는 지금 정말 실제로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까? 물론 개표를 지켜봐야 알겠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 쉬운 전망은 당연히 아닙니다. 네. 공표 기간 공개된 여론조사를 보면 공표 금지 기간 공개된 여론조사를 보면 네. 조국 혁신당은 목표로 잡은 비례 10석을 넘어 15석까지도 가능하다는 분석이 있는데요. 조국 혁신당이요. 네. 네. 그렇다 하더라도 200석은 민주당이 수십 곳의 경합 지역구에서 거의 모두 이겨야만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거의 다 이겨야 된다. 네. 네. 김부겸 민주당 상임 공동선대위원장도 여당은 엄살이고 야당은 지지자들의 분위기에 취한 것이라며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진단했습니다. 불가능하다. 못을 박았네요. 거의. 네, 그렇게 박았는데요. 야권에서 말하는 200석 관련 전망은 정권 심판론 여론 확산을 위한 전략 또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을 거부할 수 있다는 야권 지지층의 기대로 봐야 한다는 게 좀 더 맞는 분석인 것 같습니다. 네, 물론 뭐 내일 선거 결과를 봐야 알겠습니다만 여전히 민주당의 목표는 151석, 단독 과반 1당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이미 위성정당 더해서 180석 얻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정도를 가지고 이재명 대표의 이번 총선이 승리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4년 전과는 상황이 좀 다르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입니다. 네. 일단 여야 위치가 바뀌었고요. 그리고 대통령실과 정부가 노골적으로 여당을 지원하는 상황이라는 건데 네. 이런 상황에선 이걸 저지할 수 있는 특히 국회의장을 차지할 수 있는 과반 의석의 1당이 승패의 잣대라는 겁니다. 네. 다만 여당이 반대하는 법안을 신속 처리한 건, 즉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수 있는 180석을 범야권이 얻지 못한다면 4년 전 총선의 성적을 유지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고요. 네. 만일 과반 의석 확보까지 실패한다면 공천 과정에서 불거졌던 민주당 내 계파 갈등이 다시 표면화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총선 결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 입지까지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가 이어졌는데 송 기자. 좀 섣부르긴 합니다만 한동훈 위원장은 어떻습니까? 총선 전 여당의 구원투수로 등장을 했는데 총선 후의 행보도 지금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총선 결과에 뭐 물론 좌우될 가능성이 커 보이긴 합니다만. 예, 그렇습니다. 한 위원장은 취임 초반에는 4월 10일까지 내가 완전히 소진되겠다. 이후의 삶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 네.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네. 그런데 최근에는 공적으로 공공선을 위해 살기로 결심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향간의 해외 유학설을 직접 반박하면서 정치 무대에 계속 있겠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는데 네. 이 선대위 관계자는 한 위원장이 결과와 무관하게 어떤 식으로든 역할을 하려 하고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정치권에 남아있겠다. 그렇습니다. 네. 만일 초접전 지역구를 다 이겨서 원내 1당이 된다면 이 구원투수로 등장한 한 위원장은 명실상부한 대권주자로 급부상하게 될 걸로 보입니다. 네. 네. 다만 지금까지는 야권 우세라는 분석이 많은 상황이다 보니 결국 저도 얼만큼 지느냐에 따라서 이 행보가 달라질 거다 이렇게 당 관계자는 설명합니다. 그리고 또 결국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가 주목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총선 다음 날인 모레 아침부터 펼쳐질 당정 관계는 당장 국민의힘 출입 기자들이 가장 긴장을 하고 지켜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겠죠. 한 위원장은 선거 국면에서 이종섭 황상무 논란 그리고 의정 갈등 등을 놓고 대통령실과 어느 정도 각을 세우면서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네. 때문에 총선 결과가 좋지 않으면 당정 사이에 책임 공방이 벌어질 수밖에 없을 걸로 보입니다. 반대로 여당의 목표대로 결과가 잘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총선을 앞두고 노출됐던 이른바 윤한 갈등이 아무 일 없었던 듯이 네. 그냥 없던 일로 넘어가진 않을 거다라는 전망은 지배적입니다. 어느 쪽이든 당정 간의 주도권 다툼은 불가피할 걸로 보입니다. 네, 손하늘 기자, 김건희 기자 잘 들었습니다. 총선을 하루 앞두고 MBC가 지난 4년의 국회를 돌아보고 시민들의 평가를 들어봤습니다. 대부분 부정적인 반응과 쓴소리가 많았는데요. 자, 이번 총선에 출마한 후보들 모두 자신들이 시민들 옆에 가장 가까이 있다고 외치고 있는데 과연 4년 뒤에 어떤 평가를 받게 될까요? 이남호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아유, 정말 파괴시켜야 돼. 너무너무 속상해. 그 뭐 일한 게 있습니까? 지난 4년 국회를 평가해달라는 질문에 시민들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코로나 정국 속에 치러진 선거는 당시 여당에 180석을 몰아줬습니다. 국회는 처음부터 험난했습니다. 민주당은 각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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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야당의 퇴장으로 21대 국회는 시작됐습니다. 시위와 농성에 이어 몸싸움까지 불사하는 극한 투쟁이 이어졌습니다. 거대 여당에 대한 야당의 반발이 지난 국회 전반을 차지했습니다. 아니, 뭐 서로 싸우기는 하지 그거 정치라고 해봐야. 국민들이랑 기싸움을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새 정부 출범 뒤 여야는 뒤바뀌었습니다. 정부 여당과 거대 야당은 정면 충돌했습니다. 5차례에 걸친 9개 법안, 합의를 이루지 못한 법안들에 대해 야당은 강행 처리에 나섰습니다. 법안들은 똑같은 횟수의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되돌아왔습니다. 거부권 남발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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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가 임박한 해 국회 바깥에서 연이어 발생한 테러에 대해 사회는 여야 정치권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사회가 너무 극단적으로 좀 흘러가고 있지 않나. 미래 우리 자녀들한테 이런 세상을 물려줘야 되나. 21대 국회의 성적표, 접수된 법안 대비 가결된 법안이 11.4%에 그치는 역대 최악의 성적을 받았습니다. 정부도 국회도 민생에 대한 책임을 따질 수는 있지만 책임에서 떠나 있을 수는 없습니다. 지방에서 올라왔는데 갈 데가 없고 막 너무 집값도 그렇고 지금 경제가 너무 안 좋고 지금 자영업을 하는데 앞으로의 4년에 대해 말씀해달라는 요청에 시민들은 바라는 게 있다고 했습니다. 좀 깨끗한 사람들 들어와서 요새 봐. 그냥 잘못해놓고도 잘못된 소리 안 하잖아. 사고만 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31.28%, 총선 사상 역대 최고의 사전투표율. 이미 기대는 반영됐습니다. 법들이 뭔가 통과되지 못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들은 단호하게 좀 척결을 좀 해주고 다양한 계층, 연령, 성별의 사람들이 국회에서 발언권을 갖고 국회에 들어가려는 후보들은 서로가 자신들이 시민들에게 가장 가까이 있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계속 가까이 있을 사람을 뽑아야 합니다. MBC 뉴스 이남호입니다. 이번 총선이 사실상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띠고 있는 만큼 대통령실도 내일 결과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여야의 의석수에 따라서 남은 3년 동안 국정 운영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김건희 여사는 지난 5일에 관저 근처에서 비공개로 사전투표를 마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민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2대 총선을 하루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은 서해를 찾았습니다. 꽃게철 중국 어선 불법 조업 단속 현장을 점검하면서 또다시 문재인 정부를 겨냥했습니다. 지난 정부는 중국을 신경 쓰느라 제대로 단속하지 못해서 애꿎은 우리 어민만 큰 피해를 당했습니다.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전 국민이 고통받았다는 어제에 이어 연이틀 전 정부를 직격했습니다. 야권은 물론 보수 언론에서까지 관건 선거 논란을 일으키면서도 윤 대통령은 선거 전 막바지까지 광폭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지역개발 공약을 위주로 한 24차례 민생 토론회에 이어 어제는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를, 오늘은 10조 원 규모 반도체 투자 계획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총선이 향후 전국에 결정적 분기점이라는 인식이 깔렸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정권 심판 성격이 짙은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윤석열 정부 국정 운영 방향과 속도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경건한 마음으로 조바심 내지 않고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여소야대 국회 상황에 대해 아쉬움을 여러 차례 토로했습니다. 여소야대가 워낙 심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런 국정과제를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았던 건 사실입니다. 특히 선거 결과에 따라 윤 대통령이 그동안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온 의료개혁은 물론 노동, 연금, 교육 등 이른바 3대 개혁 향방도 판가름 날 걸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참모진은 물론이고 부처 개각 등 인적 쇄신의 폭도 결정될 걸로 관측됩니다. 명품 가방 수수 의혹으로 넉 달째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김건희 여사는 지난 5일 관저 근처인 용산에서 사전투표를 마친 걸로 파악됐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김 여사 투표 여부에 관한 공식 확인은 물론 사진이나 영상 등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지난주 진행된 사전투표, 역대 총선 중에서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죠. 지금 투표지들은 각 지역에 있는 선관위에서 CCTV의 감시 아래 보관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 본투표 마감 시간인 저녁 6시에 개표소로 옮겨지게 되는데요. 사전투표함이 가장 먼저 열리면서 초반 판세를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수한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지난 5일과 6일 치러진 사전투표율은 31.28%, 1,380만여 개 투표지들은 각 시군구 선관위로 옮겨져 보관 중입니다. 내일 본투표가 마감되는 저녁 6시까지 CCTV로 실시간 감시를 받습니다. 모든 투표가 마무리되면 각 투표함은 이곳을 포함한 전국 254곳의 개표소로 옮겨지게 됩니다. 대부분의 개표소에선 사전투표함부터 공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투표함은 각 투표지에서 최종 유권자까지 투표를 마친 뒤에 옮겨지는 만큼 이미 봉인돼 있는 사전투표함이 개표장에 먼저 도착하게 됩니다. 따라서 개표 초반 지지율은 사전투표 결과가 반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거 결과는 그동안의 총선에 비하면 조금 늦어질 전망입니다. 이번 개표 작업에는 투표지를 분류하는 분류기와 투표지 매수를 확인하는 개수기 사이에 사람이 눈으로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가 추가됩니다. 예전에 없었던 절차가 새로 들어왔고 그리고 사람이 손으로 일일이 확인을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2-3시간 이상 개표에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전체적인 개표 진행 시간은 코로나19 방역 문제로 개표가 지연됐던 4년 전 총선 때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선관위는 지역구 당선 윤곽은 총선 다음 날인 새벽 2시를 전후에 드러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비례대표 당선자는 아침 7시쯤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낮 1시부터는 사전투표율이 반영된 합산 투표율이 공개됩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이번 총선에는 여야의 차기 대권 주자들도 대거 출사표를 냈습니다. 이른바 잠룡들끼리 맞붙게 된 지역에서는 기존의 판세가 무의미할 정도로 격전이 벌어지기도 하는데요. 어떤 거물들이 내일 승부에 가슴을 졸이게 될지 이용주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이번 총선은 지역구 사수를 넘어 대권 재도전의 입지를 확고히 구축할 기회입니다. 지역구도 챙기면서 전국 각 지역 후보들 지원까지. 온라인 유세가 이미 일상화됐습니다. 대선 때보다 더 절박한 그런 심정이죠. 지금은 나라를 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있잖아요. 이걸 그냥 방치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이 나라가 후퇴할까. 그 걱정이 사실 너무 큰 거예요. 이에 맞서는 국민의힘 원희룡 후보 역시 일찌감치 이 대표의 대항마로 낙점되며 차기 주자로서의 존재감을 확보했습니다. 여당의 오랜 험지인 이곳에서 제1야당 대표를 꺾거나 접전만 벌여도 여권의 유력 잠룡 반열에 오를 수 있습니다. 지금 개항이 대한민국인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개항 선거가 대한민국 선거고 끝까지 간절하게 호소를 하면 반드시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국회는 국민이 만들어 주실 것이다. 경기 성남 분당갑에선 현역 안철수 의원을 상대로 친노 좌장 이광재 후보가 도전장을 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대권 행보를 위해선 물러설 수 없는 승부입니다. 국가를 경영해본 그 행정력, 그다음에 여야를 같이 움직여서 일을 해나갈 수 있는 정치력, 역시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이광재가 더 낫겠다라고.
높게 나올 때도 있고 낮게 나올 때도 있는데 그런 거 연연하지 않고 최선 다해서 제 진심을 전달을 한다 이런 태도로 선거운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제3지대 빅텐트를 펼쳤다가 접은 이준석 대표는 경기 화성을 해서 총선 3전 4기를 노립니다. 대기업 출신 거대 양당 후보들의 틈바구니에서 친환경 미래차 분야에서는 세계 톱 클래스로 18년간 그것을 키워오는 과정을 함께 했습니다. 정치를 바꿀 수 있는 진정한 정치 신상품은 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감도 형성이 잘 되고 좀 어려운 것들도 편하게 말씀 주시는 것 같아요. 공감이라는 것이 정치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인 것 같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제일 강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막판 추격에 나서 대역전을 노리고 있습니다. 저는 싸가지 없게 싫은 소리 하겠습니다. 만약에 누군가 시민의 이익에 반해가지고 일을 지연시키려고 한다면은 싸우러 들어가겠습니다. 그게 바로 농탄의 정치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서울 최대 승부처인 동작을의 국민의힘 나경원 후보는 5선에 성공하며 재기할 경우 당권에 이어 대권까지 내달릴 수 있습니다. 홀로 서기를 시도한 이낙연 새로운 미래 공동대표와 지역구 4선 도전의 심상정 녹색정의당 원내대표는 모두 원내 입성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어서 향후 행보도 불투명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MBC는 내일 개표 방송 선택 2024를 통해서 개표 상황을 생생하게 전해드릴 예정인데요. 거대한 LED로 구성한 무대에 MBC만의 신속하고 정확한 데이터 분석, 여기에 국내 최고의 토론 패널이 함께해서 깊이 있는 설명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재민 기자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로 17m, 높이 7m, LED로 채워진 큐브 모양의 초대형 무대. 이 초고화질 LED 무대는 거대한 캔버스가 됩니다. 녹음이 우거진 국회 앞을 헤엄치는 혹등고래. MBC 선거방송 선택 2024는 최첨단 착시 영상 기술로 전국 18개 시도를 대표하는 장소를 선거방송 무대에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텅 빈 초록색 배경이 여의도 야경을 품은 국회가 되고 푸른 하늘 아래 물이 흐르는 신비한 공간으로 바뀝니다. 시네마틱 드론으로 촬영한 전국의 풍경이 영화처럼 펼쳐지고 격전지 한강과 낙동강의 민심은 강을 따라 배를 타고 물살을 가르며 살펴봅니다. 엎치락 뒤치락하며 쏜살같이 달리는 RC카 레이싱에서는 후보들 간 숨막히는 역전, 재역전, 추격전의 드라마가 펼쳐집니다. 역대 선거방송 사상 가장 많은 100여 개의 선거정보 콘텐츠는 예술작품들을 품었습니다. 꽃의 인맥까지 섬세하게 그려낸 세밀화, 동양화풍으로 펼쳐지는 동물 선수들의 스포츠 경기, 블럭으로 구현된 독립운동가들의 모습까지 모두 만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콘텐츠 위에 펼쳐질 데이터들은 더 빠르고 정확해졌습니다. 오후 6시 투표 종료와 함께 발표되는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결과에 더해 더욱 발전된 MBC만의 특허받은 기술을 이용해 누구보다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후보들의 당선 가능성을 예측합니다. 전문가들과 함께 개발해낸 MBC만의 데이터 분석쇼도 초대형 LED 무대 위에 펼쳐집니다. 선거방송의 핵심은 숫자입니다. 출구조사 결과도 숫자고 개표 결과도 숫자입니다. 숫자는 정확해야죠. 정확한 선거방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더 깊이 있는 선거 판세 분석을 위해 대표 진보 보수 논객인 유시민 작가와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함께 토론하고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과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이 합세해 선거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방송인 최욱이 진행하는 라디오 토론이 TV로도 연결되면서 재미와 분석은 배가 됩니다. 내일 오후 4시 30분 조현영, 이재은 앵커와 김대호 아나운서가 함께 문을 여는 MBC 선택 2024는 후보자들의 당선 여부가 드러나는 다음 날 새벽까지 이어집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미국 텍사스에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는 삼성전자가 미국 정부의 반도체 보조금을 최대 70억 달러, 약 9조 원가량 받을 거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경쟁 기업인 인텔과 대만 TSMC는 이미 미국에 거액을 투자하면서 역시 미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게 됐는데요. 반도체 기업들의 공격적인 미국 투자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오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상무부가 다음 주 삼성전자에 60에서 70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 지급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로이터가 보도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미 인텔과 대만 기업인 TSMC에 각각 85억 달러, 66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삼성이 받게 될 보조금 규모는 이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는 전망입니다. 미국 정부가 운영 중인 칩스법에 따른 조치인데 자국 내 반도체 시설을 짓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해 공급망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22년 제정됐습니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비용 170억 달러를 포함해 기존의 2배가량인 44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공급망이 미국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고 주요 고객들이 미국에 있는 상황에서는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가 미국의 공장을 조금이라도 더 확장을 할 움직임을 보일 테고 앞서 66억 달러의 보조금을 받기로 한 TSMC도 미국 투자금을 기존 400억 달러에서 650억 달러로 증액하고 애리조나주에 오는 2030년까지 세 번째 공장을 짓기로 결정했습니다. AI에 사용되는 반도체인 고대역폭 메모리, 즉 HBM 시장 1위인 SK하이닉스도 최근 미국 인디애나주에 HBM 전용 공장을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총 5조 2천억 원가량을 투자할 예정인데 미국 정부의 반도체 보조금 신청서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향후 AI에 사용될 AI 반도체 시장이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시장 선점과 투자 비용 절감을 위한 미국 시장 투자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오상현입니다. 건설업계 4월 위기설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달 정부는 공공주택 공사비도 현실에 맞게 올려주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실제로 최근 3기 신도시 중 가장 먼저 착공한 인천 계양지구 사업비가 대폭 상향 조정됐습니다. 당장 공공주택 분양가마저 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동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3기 신도시 가운데 하나인 인천 계양의 공공주택 용지입니다. 지난달 착공에 들어가면서 중장비가 투입돼 공사가 한창입니다. A2 블록에서 공공분양 747가구, A3 블록에서 신혼희망타운 538가구 등 도합 1285가구를 짓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8월 사전 청약을 마쳤는데 84제곱미터의 추정 분양가가 4억 9,400만 원으로 제시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사전 청약 당시보다 1,169억 원, 평균 26% 인상된 총 사업비가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사업비가 그대로 분양가로 전가되면 오는 9월 본 청약 때 가구당 수천만 원 이상 추가 부담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사전 청약을 통해서 예비 청약을 했던 분양자 입장에서는 본 청약가의 가격 격차가 커지는 부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높아진 가격에 청약을 포기하게 되는 사례도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2기 신도시인 파주운정 A22 블록의 경우 사전 청약 때보다 사업비는 6% 올랐지만 확정 분양가는 10% 가까이 인상됐습니다. 인천 계양지구의 경우 사전 청약 당시인 2021년과 달리 집값이 떨어져 오히려 공공분양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국토부는 공공분양주택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공사비가 올랐다고 곧바로 분양가가 인상되진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선 분양가 심의의 기준이 되는 표준형 건축비 등이 인상된 만큼 분양가 인상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분양가를 동결해 LH가 계속 손해를 보면 3기 신도시 17만 가구의 지속적 공급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지난 2월 기준 수도권 민간 아파트 분양가는 지난해 같은 달 대비 20% 오른 상황. 여기에 3기 신도시 사업비 증가가 분양가 상승을 부채질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MBC 뉴스 정동욱입니다. 달이 태양을 완전히 가리는 개기일식이 미국에서 7년 만에 관측됐는데요. 낮이 밤으로 바뀌는 모처럼의 우주쇼를 보려는 사람들로 미국 전역이 들썩였습니다. 뉴욕에서 임경아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세계적 명소인 나이아가라 폭포 앞에서 개기일식을 보기 위해 새벽부터 모여든 사람들. 오후 3시가 넘자 주변이 점차 어두워지더니 태양빛이 둥근 흔적만 남긴 채 사라집니다. That was amazing. Niagara Falls is beautiful even without the eclipse. The eclipse just made it 10 times better. 태양과 달, 지구가 정확히 일직선상에 위치하면서 달이 태양을 완전히 가리는 개기일식.
현지 시간 8일 멕시코에서 시작해 미국 15개 주를 대각선으로 관통하는 우주쇼가 펼쳐졌습니다. 약 3,200만 명이 관측 지역에 사는 데다 이번에 놓치면 21년 뒤에나 볼 수 있다는 소식에 미국 전역이 들썩였습니다. This was awe-inspiring. I cannot stress enough how incredible it was. 부분 일식이 관측된 워싱턴 DC나 뉴욕시에서도 시선은 일제히 하늘을 향했습니다. 일식이 시작되자 주변이 조금씩 어두워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뉴욕 명소 곳곳마다 낮이 밤으로 바뀌는 우주쇼를 직접 보려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It's very exciting for a once-in-a-lifetime opportunity to be out here with all of our colleagues. It's really exciting. 달 그림자 경로를 따라 약 500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추산됐는데 이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8조 원을 넘을 거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학계의 관심도 집중됐습니다. 동물학자들은 일식이 시작되자 동물들이 갑자기 뛰거나 한 곳에 모여드는 이상 행동을 관찰했고 항공우주국 나사는 태양물질 연구를 위해 로켓을 발사하기도 했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임경아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지난해 한 20대 남성이 편의점에서 여성 직원을 폭행했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당시 이 남성은 짧은 머리의 직원에게 페미니스트는 맞아야 한다면서 무차별 폭행을 했고 피해자는 한쪽 청력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1심 판결이 있었는데 법원이 이 사건을 여성 혐오 범죄로 보지 않고 남성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윤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은색 옷을 입은 남성이 편의점에 들어섭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여성에게 시비를 걸더니 휴대전화를 빼앗아 전자레인지에 넣어버립니다. 짧은 머리의 여성에게 페미니스트라 부르며 마구 때리기 시작합니다. 여자는 안 때린대요. 근데 페미니스트는 많이 맞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말리던 50대 남성에게도 폭력을 휘둘러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혔고 여성은 한쪽 귀 청력에 영구적인 손상을 입었습니다. 사건 발생 5개월 만에 열린 1심에서 법원은 초범에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을 고려해 검찰 구형보다 2년 낮은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판결에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사건 당시 남성이 다른 범행 동기 없이 단지 페미니스트처럼 보인다는 이유로 폭행한 건데 혐오 범죄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구형에 맞게 5년을 꽉 채우지 못한 점도 아쉽다고 생각하고 또 무엇보다 판결을 내리면서 여성 혐오 범죄나 여성 증오 범죄라는 단어가 빠진 것에 굉장히 아쉬움이 듭니다. 여성 시민단체들은 이번 사건의 원인은 정신장애가 아니라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여성에 대한 혐오라며 피해자와 함께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서윤식입니다. 오늘 오전 경기도 양주시의 한 터널 안에서 달리던 차량에 불이 났습니다. 연기가 터널 안에 차오르는 상황이었는데 때마침 근처를 지나던 한 운전자가 현장으로 뛰어들어서 초기 진화에 나섰습니다. 덕분에 대형 사고를 막을 수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오늘 비번이었던 현직 소방관이었습니다. 백승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오전 터널 안에 시뻘건 불길에 휩싸인 SUV가 멈춰 서 있습니다. 맹렬하게 타오르는 화염 옆에서 한 남성이 소화기를 뿌립니다. 그러더니 터널 벽에 설치된 소화전으로 재빨리 달려가 능숙한 솜씨로 호스를 꺼내 진압에 나섭니다. 현장에 도착한 고속도로 순찰대원들도 남성을 거듭니다. 화재 진압에 나선 남성, 알고 보니 차량 주인이 아닌 현직 소방관이었습니다. 쉬는 날 자신의 차량을 몰고 가다가 우연히 불이 난 차를 보고 뛰어든 겁니다. 초기에는 발견 즉시 그 소화기를 사용을 하면은 어느 정도 다 진압이 가능하기 때문에 차량에 항상 갖고 다녔어요. 초동 대처가 빨랐던 덕분에 불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에 의해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진입차단막을 내려 약 1시간가량 차량의 터널 진입을 막고 제연시설을 틀어 연기를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이를 통해 대형 화재 위기를 넘겼고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발생하는 그 연기 때문에 사고 피해가 되게 커지거든요. 좀 위험하더라도 지금 화재 진압이 먼저 빨리 돼야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소방당국은 엔진룸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운전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백수입니다. 도시 외곽이나 농촌 지역에 있는 이른바 가든형 음식점, 특히 단체 손님 예약에 신경을 많이 쓰는데요. 이런 점을 노리는 사기 행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자신을 군 간부라고 사칭하면서 군인들이 단체 회식을 할 것처럼 속여서 돈을 가로채는 건데요. 전재훈 기자의 보도 보시겠습니다. 한 산골 마을에 있는 음식점. 지난 주말을 앞두고 예약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인근 부대의 행정보급관인데 단체 식사 예약을 하겠다는 겁니다. 인원은 50명, 금액은 100만 원이 넘는 예약이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부대다 보니까 인원이 한 50명 정도 됩니다. 그것만 해주시면은 저희가 갖고 이동을 해서. 행정보급관은 부대가 발급한 영수증이라며 문서도 보내왔습니다. 그러더니 곧 간부 회식도 있다며 대뜸 300만 원어치의 과일을 사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부대랑 이제 농원이 좀 계약돼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쪽에 이제 사장님께서 좀 납품을 받으실 수 있는지 그게 이제 중요하지 말입니다, 솔직히. 병사들이 먹을 과일인데 회식하러 와서 과일값까지 한꺼번에 내겠다는 겁니다. 음식점 주인은 보급관이 연결해준 과수원 측과 직접 통화를 했고 돈도 보냈습니다. 저 부대하고 새로 계약하셨다고 또 말이요. 그 주문이 들어왔네요. 아, 전남도예요? 왜? 제 우리 또 고향제기 만나셨네. 하지만 군인이라던 사람도 과수원 주인도 모두 사기꾼이었습니다. 같은 날 임실의 한 식당에도 150만 원 넘는 백숙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대곡리 근부대라고 그러더라고. 참으냐. 거기 있어. 대곡리가 근부대 거기가 사무사단이요. 임실. 사무사단인 게 뭐 의심도 안 했지. 군부대가 위치한 임실과 진안에서는 최근 예약 사기 전화가 5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는데 경찰은 이 중 2건에 대해 수사 중입니다. 임실군은 지역의 음식점 500곳을 대상으로 안내 문자를 보내 사기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MBC 뉴스 전재용입니다. 반년째 계속되고 있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전면 지상전이냐 휴전이냐 갈림길에 서게 됐습니다.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가 가자 남부 지역인 라파에 지상군을 투입할 날짜까지 잡았다면서 엄포를 놨기 때문인데요. 실제 공격이 실행될 경우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윤성철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가자 남부 라파 국경 장벽에 최근 2중 3중으로 덧붙여진 철조망입니다. 이스라엘의 지상군 투입 시 난민이 몰려드는 상황에 대비해 대대적으로 보강됐습니다. 이런 우려는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하마스 괴멸을 위해 라파에 지상군을 투입하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날짜까지 잡았다고 엄포를 놓았는데 구체적인 시점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הניצחון הזה מחייב כניסה לרפיח וחיסול גדודי הטרור שם. זה יקרה, יש תאריך. 불과 하루 전 가자 남부서 지상군을 철수시켰던 이스라엘의 태도 변화에 가자 주민들은 절망하고 있습니다. 용기를 내 이스라엘군이 철수한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또다시 피난민 신세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라파 지상군 투입 공언으로 휴전 협상은 다시 헛바퀴를 돌고 있습니다. 하마스가 전제 조건으로 내건 이스라엘군 철수와 영구 휴전이 사실상 물 건너갔기 때문입니다. 하마스에 끌려간 이스라엘인 인질 130여 명 중 30여 명이 이미 숨진 것도 문제입니다. 전쟁이 반년을 훌쩍 넘기면서 인명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상황. 오는 11월 대선을 치러야 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인내심도 점점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He underscored that an immediate ceasefire is essential to stabilize and improve the humanitarian situation and to protect innocent civilians.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즉각적인 휴전이냐, 대대적인 지상전이냐의 갈림길에 놓였습니다. MBC 뉴스 윤성철입니다. 최근 건조한 날씨에 강한 바람까지 불면서 어제 오늘 전국에서 산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취미로 드론을 조종하는 시민들이 모여서 산불 감시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윤하은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산등성이 넘어 마을 쪽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비닐하우스와 밭 주변에 자리 잡은 단독주택에서 불이 난 겁니다.
연기를 먼저 포착한 건 드론 동호회 회원이었습니다. 드론으로 산불 감시 봉사 활동을 하던 중 화재를 감지한 겁니다. 그 연기를 감지를 하고 드론을 보내서 확인을 했는데요. 다행히 산불은 아니고 이제 주택 화재가 난 그런 경우. 건조한 봄철이 시작되자 드론 감시대가 다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날씨가 건조합니다. 산불을 조심합시다. 산불을 조심합시다. 스피커가 달린 드론을 만들어 동네 곳곳에 산불 위험성을 알리는 안내 방송도 하고 있습니다. 드론 조종 자격증을 가진 시민 20여 명이 사람의 눈에 잘 띄지 않는 높은 지역까지 드론을 띄워 화재 발생을 감시하는데 연기 등 화재 의심 상황이 발견되면 비상 연락망을 통해 소방서, 읍면사무소에 알립니다. 드론 동호 회원들은 2년 전 발생한 원주 노부부 실종 사건에서 드론 수색에 참여한 것을 계기로 산불 감시 같은 자원봉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드론을 좋아하는 이제 원주 시민들이 함께 모이게 됐고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나 기술을 조금 이제 좋은 데 쓸 수 없을까? 드론 순찰대라는 조직을 만들게 됐고요. 생업이 있어 주로 주말에 집중 감시에 나서는 드론 봉사대는 다음 달까지 산불 감시 활동을 한 뒤 이후 각종 재난 발생 등 드론이 필요한 상황에 투입돼 자원봉사 활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 혼자 사는 노인과 미혼인 1인 세대가 늘면서 우리나라 1인 세대가 처음으로 1,0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1인 세대 수는 1,002만여 개로 1년 전보다 24만여 개가 늘어서 처음으로 1,000만 세대를 넘어섰습니다. 이로 인해 1인 세대 수는 전체 세대 수의 42%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4인 세대는 311만여 개로 1년 전보다 10만여 개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피겨 주니어 세계선수권에서 우리 남자 선수 최초로 정상에 오르면서 한국 피겨의 미래로 주목받는 서민규 선수. 아버지가 직접 만든 훈련장에서 꿈을 키우고 있는 15 소년의 이야기를 박재훈 기자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서민규의 훈련은 사투나 다름없습니다. 낮에는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천장에 매달린 채 점프 감각을 익히고 회전 가속도를 견디기 위해 팽이처럼 도는 특수 훈련도 빼놓지 않습니다. 저녁에는 아이스링크에서 실전 훈련을 이어갑니다. 모든 일과가 끝나면 10시가 넘는 고된 일정. 땀에 콧물까지 쉬지 않고 쏟아집니다. 이러면 몇 시에 자요? 한 11시 반쯤에 부족한데 계속해서 괜찮아요. 지난달 주니어 세계선수권에서 금메달을 거머쥔 한국 피겨의 미래 서민규. 우리나라 남자 선수 최초의 위협을 이뤘지만 처음 만난 고등학교 친구들의 축하가 아직은 수줍은 15살 소년입니다. 한 정원 한 30명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한 2명 정도 하나? 그런 것 같아요. 너 서민규 맞지? 이번에 뉴스 나오네 이렇게 묻는 것 같아요. 인터뷰 기회가 늘면서 말투도 달라졌습니다. 사투리를 쓰면은 약간 좀 이상해 보이는 것 같아서 서울말을 쓰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서울에서 연습하는 다른 선수들과 달리 대구에서만 훈련하는 서민규. 4살 때 처음 스케이팅을 가르쳐주신 어머니와 개인 훈련장을 만들어주신 아버지 덕분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혼자서는 이렇게 힘들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직까지 부모님한테 그만두고 싶어 힘들어 이런 얘기는 안 했어요. 저는 대구에서 할 수 있다는 거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기술적 재능이 남달랐다는 평가 속에 이미 3회전 점프는 완벽하다고 자평하고 있는 서민규. 목표는 4회전 점프와 그랑프리 파이널 우승, 그리고 조금 더 큰 키입니다. 지금 키가 159 정도인데 170은 좀 넘었으면 좋겠어요. 다음 시즌 주니어 그랑프리 파이널에 가서 꼭 후회 없는 연기하고 싶어요. MBC 뉴스 박지웅입니다. 사우디리그 진출 이후 첫 퇴장에 심판 위협과 조롱까지 최악의 하루를 보낸 호날두 선수 이야기로 투플레이 출발합니다. 사우디 슈퍼컵 준결승입니다. 오늘은 호날두의 컨디션이 좋지 않아 보이는데요. 슈팅은 번번이 빗나가고 불필요한 항의를 하다가 경고까지 받습니다. 그리고 2대0으로 뒤진 후반 41분 스로인 상황에서 상대 선수가 맞자 가슴을 팔꿈치로 강하게 가격하더니 얼굴까지 쳤어요. 아무리 화가 나도 이러면 안 되죠. 곧바로 레드카드를 받습니다. 사우디 무대 진출 이후 첫 퇴장.
그런데 공으로 심판을 치려는 신용을 하더니 상대 선수를 향해 엄지를 세우면 비아냥된 후 심판을 조롱하는 행동까지 하면서 나갑니다. 팬들은 호날두의 라이벌이었던 메시를 연호하면서 야유를 보냈는데요. 사우디 진출 후 최악의 하루를 맞았네요. 알 나스르도 결국 알힐랄에 탈락했습니다. 메이저리그입니다. 3루수가 놓친 공 옆으로 오르는데요. 이걸 유격수가 역동작으로 건져내서 타자를 아웃 처리합니다. 안타성 타구를 막아낸 행운의 콤비 플레이. 서로 의도한 건 아니겠죠? 지금까지 투플레이였습니다. 미국 대학농구에서 나온 괴력의 덩크입니다. 말 그대로 림을 향해 날아올랐네요. 화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네, 선거 당일인 내일은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아침 일찍 투표하러 가는 길 쌀쌀하니까요. 저처럼 이렇게 외투를 꼭 챙겨주셔야 합니다. 그래도 오후에는 활동하기에 수월하겠습니다. 나들이 가실 때는 외투 없이 다니셔도 좋겠습니다. 자세한 아침 기온을 보시면 이 정선이 아침에는 영하 1도까지 떨어지지만 낮에는 21도까지 올라서 전국에서 일교차가 가장 심하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도 9도, 낮에는 19도까지 오르겠는데요. 일교차 대비한 옷차림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활동하기는 수월하겠는데요. 여전히 화재 위험성이 큽니다. 전국의 산불 국가위기경보가 이틀째 경계 단계가 발령 중입니다. 건조한 날씨에 바람까지 강해서 불씨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네, 전국의 하늘이 대체로 맑겠는데요. 아침 사이 대부분 지방에서는 옅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서울은 9도를 보이겠고요. 춘천과 안동이 3도로 내륙 산지는 서리가 내리거나 물이 어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에는 서울을 비롯한 대부분 지방에서 20도 안팎까지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모레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비가 오겠는데요. 양이 많진 않아서 건조함은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화요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